땅 아래에는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선처럼 이해해 왔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이 있는 마치 잘 짜인 이야기처럼 앞부분이 있어야만 뒷부분이 의미를 가지는 그런 구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동했고, 언제 정착했으며, 언제 처음으로 돌을 쌓고, 언제 처음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눴는지, 그 연대표는 오랫동안 교과서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땅은 책처럼 쓰여지지 않습니다. 땅은 침묵합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누군가의 붓이 정확한 각도로 닿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종종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서 왔다고 생각했을 때 땅은 왼쪽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처음이라고 믿었을 때 땅은 이미 그보다 수천 년 전의 흔적을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5곳, 5번의 충격, 뉴멕시코의 하얀 사막, 터키의 밭 아래, 지중해의 작은 섬, 잉글랜드의 안개 속 평원, 그리고 독일의 조용한 강가. 이 장소들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발견된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5곳은 모두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연대표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고학이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발굴 현장에 가본 적이 있다면, 혹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라도 그 풍경을 본 적이 있다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아마도 고요함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날리고 어딘가에서 붓소리가 납니다. 부드럽고 반복적인 마치 심장 박동 같은 그 소리. 연구자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밀리미터 단위로 흙을 걷어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놓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정보들이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의 냄새를 상상해 봅니다. 축축한 흙의 냄새, 아주 오래된 먼지의 냄새, 수천 년간 햇빛을 보지 못했던 공기가 처음으로 표면으로 나오는 냄새. 어떤 연구자들은 그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흙 냄새가 아니라 시간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은 완성본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인쇄된 연대표는 그것이 아무리 단호하고 명확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의 초안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한 임시 거처.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 그 초안은 수정됩니다. 가끔은 조금, 가끔은 많이, 그리고 드물게는, 아주 드물게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5가지 발견은 그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저는 폭로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충격을 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발견들이 얼마나 조용히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는지, 그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라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고함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깊고 충분히 오래되었으니까요. 5발견에는 각각의 테마가 있습니다. 더 이른 이동, 더 이른 정착과 의뢰, 더 거대한 건축, 더 넓은 조직, 그리고 더 이른 대규모 전쟁.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간은 훨씬 더 이른 시간에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일들을 해내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원시라고 불렀던 시간들 안에 사실은 놀라운 밀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역사라는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살아남은 것들의 역사입니다. 돌은 남고, 도자기는 남고, 뼈는 남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썩고, 식물은 사라지고, 노래는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대화는 기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던 걸까요?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비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흔적을 찾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 찾지 못한 것 뿐입니다. 비가 오면 나타나는 유령의 길처럼 뉴멕시코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밝습니다. 석고 사구가 달빛을 받아 형광처럼 빛나고 그 빛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올라갑니다. 사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 위에서 바람은 천천히 모래의 표면을 다시 씁니다. 낮 동안 생긴 모든 발자국들을 달빛 아래서 지워 나갑니다. 그러나 지워지는 것이 정말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훨씬 오래전의 발자국들이 2만 년도 더 된 발자국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며 지금부터 그 발자국을 찾아 떠납니다. 뉴멕시코의 하늘은 너무 넓어서 처음 그 아래 서면 잠깐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습니다. 석고 결정이 수백만 년에 걸쳐 부서지고 쌓인 이 사막은 보통의 사막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가 밟힐 때 나는 소리가 다릅니다. 유리가 눌리는 것 같은 아주 가볍고 아주 서늘한 소리. 바람이 불면 그 흰 가루가 공기 속에서 빛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마치 땅과 하늘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샌즈, 흰 모래. 그 이름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화이트 샌즈는 눈에 보이는 그 하얀 표면이 아닙니다. 훨씬 더 아래, 그 석고 모래 아래, 수만 년의 층이들이 서로 기대고 눌리며 쌓여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만 년 전에 그 땅을 먼저 상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그때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오테로 호수라고 불리는 거대한 호수와 드넓은 습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마스토돈과 거대 나무늘보, 사람 어깨 높이까지 자라는 거대한 아르마딜로, 그리고 검치호랑이의 먼 친척들, 이 모든 거대 동물들이 그 물가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는 공상과학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단지 멀어진 시간 때문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호수가와 습지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고고학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그랬습니다. 왜 멈춤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오랫동안 학계를 지배해온 하나의 서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글로비스 퍼스트. 아메리카 대륙에 인간이 처음 도달한 것은 약 13,000년 전 무렵 마지막 빙하기가 물러가면서 열린 내륙 통로를 통해 시베리아에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 그 시작이었다는 이론. 이 서사는 수십 년간 고고학 교과서의 첫 장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돈되고 논리적이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2만 년 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화이트 샌즈의 발자국들은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발자국이 처음 발견된 것은 사실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의 특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습기가 높은 날씨 이후에 표면에 어두운 얼룩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복적인 원형, 사람의 발 모양과 너무도 닮은 윤곽들이 모래가 마르면 사라지고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다시 나타나는 마치 땅이 기억하고 싶을 때만 기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이 고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유령 발자국.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발자국은 도구와 다릅니다. 도끼 하나, 화살촉 하나, 토기 파편 하나. 이것들도 물론 소중한 기록이지만 발자국은 다른 차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발자국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빠르게 걸었는지, 천천히 걸었는지, 잠깐 멈췄는지, 무거운 것을 안고 있었는지. 발자국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발자국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층위에 새겨진 여러 발자국들이 하나의 하루를, 하나의 오후를, 하나의 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발자국들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각을 상상해 봅니다. 수만 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누군가의 발이 닿았던 진흙의 인상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모양, 사람의 발. 그 사람이 저 너머의 물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 순간 그 진흙이 굳었고, 그 굳음이 수만 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그 발의 형태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발자국들을 따라가면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아이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어른의 발자국 옆을 따라가다 잠시 벗어나는 아이가 아이이던 시간의 흔적,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가던 것인지 한 지점에서 발걸음의 패턴이 바뀝니다. 더 깊이 눌린 발자국, 보폭의 변화, 무언가를 안고 걷는 사람의 무게가 흙에 남아 있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걷고 다시 멈추는. 이것은 인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2만 년이 넘는 시간, 저편에서 우리에게 닿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감각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로움과 슬픔이 함께 있는 어떤 것, 너무 오래 걸렸다는 안타까움과 그래도 결국 만났다는 안도감.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발자국층에서 유기물을 채취했습니다. 발자국 사이에 자라다 눌린 식물의 씨앗들, 작고 완전히 탈수된 식물 잔재들이 층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연대 측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2만 1000년에서 2만 3000년 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최후빙기 극대기. 지구 역사상 가장 최근의 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시기, 거대한 빙상이 북아메리카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었고, 인간이 걸어서 대륙을 건너올 수 있다고 여겨지던 그 내륙 통로는 바로 그 시기에는 열려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빙하가 통로를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요? 연구자들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반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요한 우려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습지 식물은 물에서 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물 속의 탄소가 오래된 방사성 탄소로 희석되어 있다면 연대 측정이 실제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생식물의 탄소 흡수 문제, 이른바 저수지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우려였습니다. 과학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시 작업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시료를 사용했습니다.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흡수하는 육상식물들, 습지 밖에서 날아들어 퇴적된 꽃가루들, 수생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들, 이것들도 연대 측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모래알은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빛을 기억합니다. 광역 이발광 측정법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광물 결정이 마지막으로 햇빛에 노출되었던 시점을 측정합니다. 모래알이 표면에 있을 때는 햇빛을 받아 그 에너지를 방전하고 땅속 깊이 묻히면 더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해 에너지가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쌓인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면 그 모래알이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래가 기억하는 빛, 그 빛이 꺼진 시간을 우리는 측정했습니다. 발자국이 눌린 그 층 위의 모래알들이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 것은 역시 같은 시간대를 가리켰습니다. 세 가지 방법,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시계, 그리고 그 세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같았습니다. 약 2만 1000년에서 2만 3000년 전. 이제 반박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틀렸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과학에서 어떤 결론도 영원히 최종적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가장 정직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2만 년 이상 전에 최흡인기 극대기의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들은 호수 옆에 살았습니다. 거대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그 물가에서 그들은 아이들을 안고 걸었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처럼 시작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달빛이 사구 위로 쏟아지는 밤, 석고 모래가 낮의 흔적들을 천천히 덮어가는 그 시간에 그 오래된 발자국들은 여전히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비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표면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륙 통로가 닫혀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 질문은 밤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만 3천 년 전에 아메리카 내륙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도 전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륙 통로가 닫혀 있었다면 걸어서 올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내륙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제안해온 하나의 경로, 바다입니다. 켈프 하이웨이, 켈프의 길. 켈프는 다시마류의 대형 해조류입니다. 거대한 수중숲처럼 자라는 이 식물들은 태평양 연안의 특정 조건에서 매우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조류를 조절하고 파도를 잦아들게 하고 물고기와 조개와 바다 포유류가 모여드는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생태계는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식량 공급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북아메리카의 내륙을 막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태평양 연안의 일부 구간에는 얼지 않은 땅과 바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혹은 바위를 따라 걸으며 혹은 두 방법을 번갈아 사용하며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조금 더 내려가고 다음 세대가 또 조금 더 내려가고 수백 년에 걸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느리고 조용한 이동. 이 경로의 가장 큰 문제는 증거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면을 생각해 봅니다. 빙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얼음의 형태로 대륙 위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최후 빙기 극대기에는 현재보다 120m 이상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120m. 그 낮은 해수면 위에 드러나 있던 해안선이 지금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해안을 따라 사람들이 캠프를 쳤고 조개를 먹고 발자국을 남기고 아이들을 묻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흔적들은
지금 수십 미터 깊이의 차가운 물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역사.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이트 샌즈의 발자국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보존의 어려움을 뚫고 우리에게 왔다는 점입니다. 석고 호수 바닥이라는 특별한 환경, 수만 년간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층위를 유지해온 그 지질학적 행운,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발자국들도 영원히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발자국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같은 층위에 인간의 발자국과 함께 거대 동물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마스토돈의 발자국, 거대 나무늘보의 발자국, 그 흔적들이 같은 시간의 진흙 위에 겹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랫동안 인기 있었던 이론 중 하나는 이른바 과잉 포획 가설입니다. 인간이 아메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거대 동물들을 너무 빠르게 사냥해서 멸종시켰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샌즈의 발자국들은 다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인간과 거대 동물이 같은 물가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공존이 짧은 순간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을 가능성, 단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긴 시간의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는 것,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대륙에 도달한 시점이 더 이르다면, 그리고 거대 동물들이 그보다 한참 뒤에야 사라졌다면, 그 사이에는 훨씬 더 긴 공존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의 시간.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오래된 사람들의 흔적이 이것 외에는 거의 없을까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발자국은 있는데 그들의 정착지는, 도구들은, 매장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 잤고, 무엇을 먹었나?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의 흔적이 이미 발견되었지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분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종류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계절마다 이동하며 땅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작은 불씨, 짧은 야영, 최소한의 도구, 이런 방식은 지질학적 기록으로 거의 남지 않습니다. 찾는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솔직한 태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어봅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바다가 반복적으로 파도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사람들의 발자국이 지금은 그 파도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그 파도가 하나씩, 둘씩 밀려오는 동안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 물의 건너편으로, 다른 대륙으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천천히 옮겨갑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모여 살기 시작했는가를 봅니다. 터키의 남동쪽에는 아주 평범한 농경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밀밭, 콩밭, 그리고 봄이 오면 야생화가 피는 완만한 구릉지들. 어떤 계절에는 먼지가 날리고 또 어떤 계절에는 녹색이 가득한, 수천 년 동안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수확해온 그 땅. 그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냥 밭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쟁기가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반들거리는, 콩같이 둥근, 손가락 끝으로 굴릴 수 있는 작은 구슬들.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나중에는 수십 개가. 농부는 이것들을 한쪽에 모아두었고 나중에 전문가들의 손에 닿게 되었을 때 그 작은 구슬들이 무엇의 시작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보누클루 타를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발굴이 시작된 이후 드러난 것들을 차분히 따라가 봅니다. 약
12,000년 전, 전토기 신석기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 농경이 이제 막 시작되거나 아직 시작되기 전의 시간, 토기도 없고 금속도 없고 글자도 없는 시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시기의 인간은 작은 집단, 간단한 도구, 불안정한 생계. 그런데 그 간단하고 불안정할 것 같은 시기의 이 마을에서 연구자들은 하수도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하수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건물 바닥 아래로 돌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쌓인 것이 아니라 수로의 형태를 갖추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된 돌들. 그 수로를 따라 물이 흘렀고 오수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계획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형을 읽고 물의 흐름 방향을 계산하고 그에 맞게 구조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수도는 도시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수도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으면 위생이 가능하고, 위생이 있으면 밀집한 집단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연결이 너무 익숙해서 하수도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수를 어디론가 보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위생 개념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그 수로가 개인의 건물 아래를 통과해서 공동의 외부로 빠져나가려면 누군가는 그 경로를 설계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그 설계에 동의해야 하고 함께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합의이고 공공 인프라의 발명입니다. 12,000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의 형태. 보누클루 타를라의 건물들은 사각형이었습니다. 직각의 벽.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잠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둥근 집과 네모난 집은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둥근 집은 자연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심에 기둥을 세우고 그 둘레로 벽을 치면 됩니다. 직관적이고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사각형, 특히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들을 가진 건물은 다릅니다. 직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합니다. 하중이 벽의 어느 지점에 모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가 구조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오래 생각한 기술, 실패를 거쳐 완성된 기술, 그리고 이 사각형 건물들의 바닥 아래에는 돌로 만든 기초가 있었습니다.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오래 버티기 위한 구조. 계절마다 이동하는 사람들의 야영지가 아니라 집, 지속을 위해 설계된 공간. 수면 다큐처럼 그 공간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돌 기초 위에 세워진 벽들이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어딘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아주 낮고 규칙적인 바닥 아래 수로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살았습니다.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이 돌들은 그 일상의 배경이었고 그 일상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의 발전을 선형으로 이해합니다. 유목, 그 다음 농경, 그 다음 정착, 그 다음 도시화.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완성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의 논리. 그런데 보누클루 타를라는 그 논리의 질문을 던집니다. 농경이 완성되기 전에, 토기가 발명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계획된 인프라를 가진 정착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선적인 발전 경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갈래, 동시에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인간적인 이야기.
그리고 구슬로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에 쟁기에 걸렸던 그 작은 구슬들. 발굴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구슬들이 나왔습니다. 그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에 이르렀는지를 처음 들었을 때의 침묵을 기억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원했습니다. 장식을 원했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받고 싶었고, 서로에게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 욕구가 수만 개의 구슬로 남았습니다. 그 구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봅니다. 5만 개. 이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5만 개. 한 알 한 알, 손으로 만들어진 구슬이 5만 개 이상.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느끼기 위해 잠깐 상상을 해봅니다. 구슬 하나를 만드는 시간을 생각해봅니다. 금속 드릴이 없는 시대입니다. 작은 구멍을 내기 위해서 단단한 돌이나 뼈 조각으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돌려야 합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것도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슬 하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오래, 5만 개라면 한 사람이 평생을 구슬만 만들어도 다 만들지 못할 숫자입니다. 이것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회는 장식을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불안한 사람들은 구슬 구멍을 뚫는데 하루를 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잠잘 곳이 안정되고 당장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이 아름다움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 장인, 한 가지 기술에 전념하는 사람,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사람의 식량을 다른 누군가가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분화의 증거입니다. 재료들을 살펴봅니다. 터키석, 흑요석, 해양조개. 이 세 가지 재료의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터키석은 특정 광맥에서만 납니다. 흑요석은 화산지대의 산물입니다. 해양조개는 바다에서 옵니다. 보누클루 타를라는 내륙에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 길을 이동했거나 혹은 중간에 여러 손을 거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물건이 이동했습니다. 바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동물이 끄는 수레도 없었습니다. 등에 지거나 손에 들고 발로 걸어서. 그런데도 이 재료들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역입니다. 길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네트워크. 누군가는 터키석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흑요석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바다 조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서로에게 전달될 때 어떤 약속이 있었고, 어떤 만남이 있었고, 어떤 기억이 생겼습니다. 그 기억이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먼 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조용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농경이 생기고 인격 식량이 생기고 그 인격가 정착을 가능하게 하고 정착이 가능해지면서 복잡한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경제적 기반이 문화 외래와 장식보다 먼저라는 논리. 그런데 만약 반대라면 어떨까요? 만약 사람들이 먼저 모였다면 함께 먹고 나누고 기억하고 의례를 치르기 위해 모였다면 그 모임이 장소를 고정시켰고 그 고정된 장소가 경작과 저장의 필요를 만들었고 그래서 농경이 뒤따른 것이라면 이 순서의 역전, 의례가 농경보다 먼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최근 몇십 년 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보누클루 타를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유적들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유적에서는 집 바닥 아래서 매장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상의 유해가 집 바닥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신석기 시대의 많은 문화에서 발견되는 관행입니다. 죽은 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집 안에 두었다는 것. 조상이 집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가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것과 달랐다는 것. 그 집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아침마다 조상의 위에서 걸었습니다.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식사할 때도. 기억은 땅 아래에 있었고, 삶은 그 위에서 계속되었습니다. 5만 개의 구슬과 하수도와 직각의 벽과 바닥 아래의 조상들. 이것들이 함께 있는 마을을, 12,000년 전의 마을을 단순하다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땅이 이야기를 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것들이 아직도 그 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가슴에 담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중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 소리가 반복됩니다. 세고 부드럽게, 세고 부드럽게 그 리듬을 따라 우리는 작은 섬으로 향합니다. 몰타. 지중해 한가운데 점처럼 박힌 섬들. 이탈리아 반도의 발끝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약 300km. 작습니다. 사방이 바다입니다. 나무가 많지 않고 민물이 넉넉하지 않고 여름이면 바위가 다궈지는 그 섬들 위에 무언가가 서 있습니다. 정확히는 서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조섬의 간티아 신전, 거인의 탑이라는 뜻. 그 이름은 이 섬의 오래된 전설에서 왔습니다. 거인이 하룻밤 사이에 이 돌들을 쌓았다는 그 전설은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설이 왜 생겨났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돌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기로 시작합니다. 가장 큰 석회암 블록의 무게는 수십 톤에 이릅니다. 5톤, 10톤, 그 이상. 이 돌들이 쌓여 벽이 되고 그 벽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섭니다. 외벽의 높이는 5m 이상. 그리고 이 구조물들은 지금도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금속 도구가 없었습니다. 바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거대한 목재를 제공할 숲도 없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간티아 신전의 연대 측정이 나왔을 때 고고학자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약 3600년 전, 기원전 360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이상 전, 이집트의 첫 번째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스톤헨지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류가 지은 가장 오래된 독립형 대형 석조 건축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것이 놀라운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규모와 복잡성이, 이 연대에 이 작고 자원이 부족한 섬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문명은 한 곳에서 시작해서 퍼져나갔다.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문명의 원천이 있고 그곳에서 기술이 흘러나와 주변으로 퍼졌다는 이야기, 이른바 확산주의. 이 시각에서 보면 작은 섬의 복잡한 문명은 어딘가에서 들어온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티아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몰타 제도의 신전 문화는 주변 문명들과 교류는 있었을지라도 이 규모와 이 형태의 건축은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 발명한 것입니다. 문명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 지능의 보편성. 어느 환경에서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인간은 그 환경에 맞는 복잡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어딘가에서 유입된 특별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속성입니다. 이제 돌 이동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한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수십 톤의 돌들이 채석장에서 신전터로 옮겨졌을까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둥근 돌이나 통나무를 굴림대로 사용했을 가능성, 겨울에 더 부드러운 기후를 이용해 미끄러지게 했을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밧줄과 지뢰를 사용해 협동했을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이 이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상태, 돌의 형태, 파손 위험, 이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어떤 방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노동을 수행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이 섬에서 수백 명이 건축에 집중하려면 나머지 수백 명이 그들의 식량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조직이고 계획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입니다.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어떤 권위가 이 협동을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고 그 얼굴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혹은 그 구조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그 증거이니까요. 가설로만 제시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계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의뢰를 이끄는 전문 집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합의로 이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 구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제 신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바깥의 빛이 줄어들고 돌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석회암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통로는 좁아지다가 넓어지는 방들로 이어집니다. 고조섬의 바람 소리가 벽 밖에서 들리지만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 소리도 낮아집니다. 돌은 무게만이 아니라 형태와 울림을 가집니다. 신전의 내부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가면 양쪽으로 반원형의 방들이 열립니다. 앱스라고 불리는 이 반원형 구조들이 대칭을 이루며 이어지는 형태, 마치 인맥처럼 혹은 몸의 장기들처럼 연결된 공간들. 그 평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적인 형태가 인체의 윤곽을 닮았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의도된 것인지 우연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주는 인상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몰타에서 발견되는 여신 조각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둥근 몸, 충만한 형태, 여성의 몸을 모티프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들이 이 신전 문화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 자체가 그 몸을 닮았다면 이 공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신성한 존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몸의 내부. 이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이 공간이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냄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이 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 동물의 피와 기름, 그리고 돌이 오랫동안 간직한 어둠의 냄새. 불빛 아래서 벽의 표면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붉은 오커가 칠해진 벽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뼈들이 발견됩니다. 조개 껍데기도. 이것들은 의뢰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곡물, 연회, 혹은 신성한 식사. 어떤 의식이 이 공간에서 반복되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이 그것을 위해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소리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이 신전 내부에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증폭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은 음역대, 특히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읊조릴 때 나는 그 주파수의 소리가
석회암 벽면에서 특이하게 반사되고 공명합니다. 의도된 것인지 우연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그 효과는 실제로 측정됩니다. 낮은 울림이 벽을 타고 퍼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의례 도중 울려 퍼지는 그 낮은 소리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을, 말이 줄고 의미가 소리로 전달되는 그 순간들을, 아마도 그 공명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의식이, 감각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음악이 뇌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이름은 몰랐지만 감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리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이 황금기가 끝납니다. 약 1000년 이상 이어진 몰타 신전 문화가 기원전 2500년경부터 갑자기 끊깁니다. 불이 꺼진 자리처럼. 명확한 침략의 흔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화재의 증거가 없습니다. 역병으로 쓰러진 유해들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그것도 수백 년간 위대한 건축물을 쌓아온 문화가 조용히 멈춰버렸습니다. 가능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집약적 농경으로 토양이 고갈되었을 수 있습니다. 삼림이 벌채되면서 침식이 빨라졌을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화가 강수 패턴을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부에 사회적 붕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중요한 부분이 물 아래에 있지 않을까? 해수면 변화, 집안 침하, 혹은 단순히 바다가 섬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가져갔다면 신전 문화의 핵심적인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깊이에 잠들어 있다면 보이지 않는다하고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몰타의 파도 소리가 반복됩니다. 세고 부드럽게, 세고 부드럽게. 그 리듬 속에서 유명한 기념물은 더 큰 장치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더 큰 장치, 보이지 않는 더 큰 원, 안개가 내리는 평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의 어딘가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초원 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스톤헨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진으로든 영화로든 책으로든 그 동그랗게 서 있는 거석들의 이미지는 현대인의 시각, 기억 어딘가에 반드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보려는 시도를 막습니다. 스톤헨지는 신비롭다. 스톤헨지는 고대 천문대다. 스톤헨지는 의례 장소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듀링턴 월스는 스톤헨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거리에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대규모 정착지의 흔적이 발견된 곳,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수많은 돼지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연회를 열었던 증거. 듀링턴 월스는 스톤헨지와 짝을 이루는 살아있는 자들의 장소, 스톤헨지가 죽은 자들의 장소였다면 이곳은 산 자들의 장소였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기술이 이 발견의 주인공입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자력 탐사, 땅을 파지 않고 표면 위에서 기기를 이동시키며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자기적으로 감지하는 방법들, 이른바 땅의 엑스레이. 이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땅 위에 서서 땅 아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구덩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럿이 배열이 있었습니다.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직경 2km의 원. 이 숫자를 소화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스톤헨지 자체의 지름은 약 100m 미만입니다. 그 스톤헨지를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들의 원이 2km. 스톤헨지는 그 거대한 원 안에 있는 하나의 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닌가, 용의 혈, 땅이 녹아 생기는 구멍, 이나 다른 지질학적 현상이 우연히 원처럼 배열된 것이 아닌가. 그 회의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자연은 완벽한 기하학을 잘 만들지 않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코어 시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덩이로 추정되는 지점들의 가느다란 구멍을 뚫어 아래의 흙 기둥을 꺼내는 작업. 그 기둥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실계 층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구덩이들의 벽면에는 인간이 파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실계 층위가 자연적인 침강이 아니라 파내고 다시 채운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파낸 것이었습니다. 그 노동의 규모를 상상해 봅니다. 지름 2km의 원을 따라 수십 개의 커다란 구덩이를 파는 일.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슴뿔, 곡괭이와 경합골 삽, 신석기 시대의 발굴 도구들이 이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그 도구들로 안반이 섞인 땅을 파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느리게, 정말 느리게. 하나의 구덩이를 완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 현재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 구덩이들이 일종의 경계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듀링턴 월스를 둘러싼 거대한 원, 이 경계를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는 감각적 표시. 순례자들이, 의례 참여자들이 이 원의 바깥에서 이 원의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보통의 땅에서 신성한 땅으로의 전환점. 구덩이들의 내부에서 발견된 것들도 있습니다. 뼈들, 도구들, 그리고 다른 물질들. 구덩이는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쌓인 기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던져 넣었거나, 묻었거나, 태웠거나, 각 구덩이는 하나의 재단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의 경계 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스톤헨지와 듀링턴 월스 사이에는 강이 흐릅니다. 에이번 강.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의례적인 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나무의 원, 듀링턴 월스 근처에는 나무 기둥들로 만들어진 원형 구조물도 있었습니다. 에서 돌의 원 스톤헨지으로 옮기는 여정. 나무는 살아있고 변하고 썩습니다. 돌은 영구합니다. 죽은 자를 변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넘기는 의례. 이 해석도 가설입니다. 하지만 공간들이 이 해석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우리의 상상을 안내해 준다는 것.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 위를 걸으며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2km의 원 위를. 그것이 땅 아래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어떤 겸손함.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걷고 있는 땅 아래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잠들어 있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조용한 강가로. 그곳에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고 믿었던 전쟁이. 강은 아직도 흐릅니다. 독일의 북동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 톨렌세 강은 낮고 느리게 흐릅니다. 습지가 강을 감싸고 있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봄이면 개구리 소리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역사 교과서 어디에도 이 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1996년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강둑에서 뼈를 발견했습니다. 뼈 하나. 그 안에 화살촉이 박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엽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쟁기에 걸린 구슬이 보누클루 타를라를 열었듯이 강둑의 뼈 하나가 톨렌세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의 퇴적층에서 유해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열, 스물,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무덤이라면 의도적으로 배치된 유해들이 있고 부장품이 있고 의뢰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톨렌세의 유해들은 무작위로 퇴적층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겹치거나 흩어지거나 물에 쓸린 흔적이 있거나. 이것은 의도적인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날 혹은 그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손상의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뼈에 남은 흔적들, 칼날에 베인 자국, 둔기에 맞은 흔적, 화살촉이 박혀 있는 경우, 그리고 치유된 오래된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새로운 상처의 구분. 이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폭력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폭력, 무기들도 발견됩니다. 청동 화살촉, 청동 칼, 뼈로 만든 타격 도구들, 그리고 그 무기들 사이에 섞여 몇몇 유해는 특별한 것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높은 기술이 들어간 청동핀, 나선형으로 꼬인 팔찌, 이것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물건들입니다. 병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들도 혹은 상층의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발견된 유해의 수, 그것이 강바닥 퇴적층의 일부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이 전투에 참여한 총 인원은 수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4천 명 이상, 어떤 이는 더 많다고 합니다. 약 기원전 1300년경에 이 사건에 수천 명이 관여했다면 그것은 조직이고 지휘이고 보급입니다. 수천 명의 전사들이 이 강가에 모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모집하고 이끈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청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와 주석이 필요합니다. 구리는 지금의 오스트리아나 발칸 반도, 주석은 훨씬 더 먼 곳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이 독일 북부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장거리 교역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알기 위해 동위원소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뼈의 특정 동위원소 비율은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어디서 자랐는지를 반영합니다. 그 지역의 물과 식물이 뼈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부 유해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먼 곳,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 강가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조직된 집단들이 이 특정 장소를 둘러싸고 충돌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장소였을까요? 톨렌스의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발트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이동 경로 위에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 그 통과 지점을 통제한다는 것, 그것은 권력이고 자원이고 생존입니다. 이 강가는 아마도 그런 전략적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점을 둘러싼 충돌이 3,000년 넘는 시간 동안 강바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청동기 유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나를 생각해 봅니다. 교역 중심의 사회, 비교적 작은 공동체들, 큰 갈등보다는 교환과 협력이 지배적인 세계, 이것이 오랫동안의 이미지였습니다. 톨렌스 이전에는 그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협력이 있던 동시에 폭력도 있었습니다. 교역이 있던 동시에 전투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들과 폭력의 시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인간 역사가 그렇듯이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의 승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편이 이겼는지, 그 승리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 패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돌비문도, 점토판도, 파피루스도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싸웠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음은 강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3000년 후에 뼈 하나가 강둑으로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돌과 글이 있는 곳만 기억합니다. 그 문장이 조용히 남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좁은 범위인지, 글자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자에 사라졌는지. 톨렌세 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오늘도 그 물은 오래된 강바닥 위를 지나갑니다. 봄에는 새들이 갈대 사이에 둥지를 틉니다. 여름에는 물 위에 빛이 부서집니다.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 3000년 전의 어느 날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지나온 길들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뉴멕시코의 하얀 모래, 23000년의 발자국들, 터키의 밭 아래 숨어있던 하수도와 5만 개의 구슬, 몰타의 거석 신정과 그 안에서 울려 퍼졌을 낮은 공명, 잉글랜드의 안개 속 평원 아래 2km에 보이지 않는 원, 그리고 독일의 조용한 강가에서 3000년을 잠들어 있던 전장, 이 다섯 곳, 이 다섯 개의 발견들을 하나로 묶는 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옛날의 사람들을 단순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도구가 없었으니 기술이 없었고, 기록이 없었으니 생각이 없었고, 글자가 없었으니 복잡한 삶이 없었다고. 우리가 발전의 정점에 있고 과거로 갈수록 더 단순하고 더 원시적인 삶이 있었다고. 그런데 화이트 샌즈의 발자국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잠시 멈춰서서 무언가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당신의 아침과 다르지 않았다고. 보누클루 타를라의 구슬들은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원한다는 것, 장식을 만들고 싶다는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다는 것이 배고픔을 해결한 뒤에야 오는 욕구가 아니었다고. 간티아의 돌들은 말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을 돌에 새기려는 욕구, 신성한 것을 만지고 싶은 욕구, 죽음보다 오래 남기고 싶다는 욕구가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고. 듀링턴 월스의 보이지 않는 원은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 아래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톨렌스의 뼈들은 말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기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록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일부였다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좋은 의미에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고 기억을 새기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존재였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자원을 두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이름도 남기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면이 함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23000년 전의 발자국도, 3000년 전의 뼈도,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도 같은 이야기의 서로 다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들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
화이트 샌즈 아래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층위들이 있습니다. 보누클루 타를라의 대부분은 여전히 땅 아래에 있습니다. 몰타의 중요한 무언가가 바다 밑에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듀링턴 월스의 이 킬로미터 원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톨렌스의 강바닥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들, 아직 발굴조차 시작되지 않은 수천 개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부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일 혹은 1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것들 중 또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역사가 완성본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는 초안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발견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놀랄 수 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 대표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 거처를 조심스럽게 다시 짓는 작업, 땅에 무릎 꿇고 붓으로 흙을 걷어내고 모래알이 기억하는 빛을 측정하는 그 조용하고 반복적인 작업, 이 인류가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비가 오면 나타나는 유령 발자국처럼 이 이야기들은 적절한 조건이 맞을 때에야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관심이고 인내이고 그리고 아직 모른다는 열린 자세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들과 함께 잠이 드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고 걸었고, 구슬을 만들었고, 돌을 쌓았고, 슬픔을 노래했고, 서로를 지켰고, 때로는 서로를 해쳤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발자국이, 구슬이, 돌이, 뼈가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을 오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느리게 호흡합니다. 오늘 여행한 5곳의 풍경들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하얀 모래 위에 달빛, 터키의 밭에서 반짝이던 작은 구슬, 몰타 신전 안의 서늘한 돌 냄새, 잉글랜드 평원의 아침 안개, 그리고 독일 강가의 잔잔한 물소리, 이 풍경들과 함께 천천히 쉬어가세요. 발굴은 과거를 파내는 일이 아니다. 시간을 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흙을 걷어낸다고 과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흙 아래에는 또 다른 흙이 있고 그 사이에는 수백, 수천, 수만 년의 침묵이 층층이 쌓여 있다. 연구자들이 진짜 하는 일은 그 침묵에서 숫자를 읽어내는 것이다. 몇 년인지, 몇백 년인지, 몇천 년인지. 그 숫자 하나를 얻기 위해 때로는 몇 달이 걸리고 때로는 여러 해가 지난다. 오늘 밤은 그 숫자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실험실의 조명은 언제나 은은하다. 형광등이 흰빛을 고르게 뿌리지만 그 빛이 닿는 것들은 모두 아주 오래된 것들이다. 뼈 조각, 나무 탄화물, 조개 껍데기, 모래알. 연구자는 렌즈를 통해 그것들을 들여다보며 오늘과 아주 먼 옛날 사이의 거리를 재려 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대기와 숨을 나눈다. 나무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몸을 만든다. 동물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른 동물은 그 동물을 먹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한때 대기의 탄소였고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치아가 된다. 그 탄소 안에는 특별한 것이 섞여 있다. 탄소 14라고 불리는 방사성 탄소다. 우주선이 대기 상층부를 두드릴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 탄소는
대기 중에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체는 끊임없이 탄소를 주고받으며 이 비율이 대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면 교환이 멈춘다.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흡수하는 것도 멈추면서 탄소 14는 조용히 스스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방사성 탄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원소로 변한다. 5730년이 지나면 절반이 사라지고 또 5730년이 지나면 다시 절반이 사라진다. 이것이 반감시다. 시계는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연구자들은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해서 이 시계가 얼마나 오래 흘렀는지를 역산한다. 빛은 사라졌지만 그림자가 남아있다. 그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같은 발굴지에서 나온 것들도 저마다 다른 숫자를 말할 때가 있다. 뼈 조각이 말하는 연대와 그 뼈 옆에 있던 숫덩이가 말하는 연대가 다르다. 조개 껍데기가 말하는 숫자는 또 다르다. 이것을 처음 접하면 당혹스럽다. 같은 층에서 같은 자리에서 나왔는데 왜 서로 다른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각각의 물건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숯은 나무가 불에 탄 것이다. 그 나무가 죽은 시점부터 시계가 시작되었는데 만약 그 나무가 오래된 고목이었다면 나무는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사람들이 그 쓰러진 나무를 훨씬 나중에 불쏘시개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나무의 죽음과 불을 피운 사건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오래된 나무 효과라고 한다. 조개 껍데기는 또 다른 문제를 품고 있다. 강이나 호수의 물에는 아주 오래된 탄소가 녹아 있을 때가 있다. 지하에서 솟아오른 물, 오랫동안 순환하지 않은 물, 석회암 지대를 흘러온 물. 이런 물들은 대기의 탄소 비율과 다른, 훨씬 오래된 탄소를 머금고 있다. 그 물 속에서 살던 조개나 물고기는 그 오래된 탄소를 몸에 담은 차에 자란다. 그래서 그것의 탄소 연대를 측정하면 실제보다 훨씬 이른 시기로 나오는 것이다. 물이 머금은 오래된 숨이 생명체의 기억을 왜곡시킨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하드워터 효과라고 부른다. 딱딱한 물, 오래된 물에서 비롯된 오차. 같은 강가 유적에서 물고기 뼈가 나왔다면 그 연대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검증 없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하나의 연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 시료를 측정하고 각각의 가능한 오차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들이 얼마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핀다.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패턴, 그 패턴이 신뢰를 만든다. 탄소 연대 측정이 죽음의 시점을 재는 방법이라면 OSL은 다른 질문을 한다. 이 모래알이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 건 언제였을까? 광자극발 광견대 측정배 OSL. 광물은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에너지를 내부에 쌓는다. 그 에너지는 빛을 받는 순간 방출된다. 햇빛 혹은 강한 빛이 모래알을 건드리면 쌓였던 에너지가 모두 초기화된다. 일종의 리셋이다. 그 리셋 이후 모래알이 퇴적층 속에 묻히면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시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한다. 연구자들은 그 에너지의 양을 측정해서 마지막으로 빛에 노출된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계산한다. 모래알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순간, 그것이 OSL이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유기물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뼈도, 숯도, 나무도 없는 곳에서도 퇴적층을 이루는 모래와 흙 자체를 시계로 사용할 수 있다. 탄소 연대가 무력해지는 오래된 지층에서도 수십만 년 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실험실에서는 주황빛 안전등 아래 시료를 다룬다.
일반 빛이 닿으면 신호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현상하는 암실처럼 조심스럽게 천천히 과거의 빛을 꺼내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역설적인 공간. 탄소 연대도 OSL도 결국 숫자를 준다. 3200년 전, 11,000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 년.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떤 층에서 나왔는가? 무엇과 함께 나왔는가? 지층은 기록이다. 시간이 쌓인 순서대로 아래가 오래되고 위가 새롭다.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특정 층에서 나온 물건들은 서로 같은 시간대에 속한다. 반대로 같은 층에서 나왔더라도 후대에 누군가 그것을 파서 묻었다면 지층의 원칙은 흔들린다. 연구자는 단면을 보고 교란의 흔적을 찾고 층의 경계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살핀다. 숫자는 도구다. 맥락이 의미를 만든다. 인간의 몸도 시계다. 그리고 지도다. 스트론튬은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다. 지역마다 그 지질이 다르고 스트론튬의 동위원소 비율도 다르다. 식물은 흙에서 스트론튬을 흡수하고 사람은 그 식물과 동물을 먹으며 스트론튬을 몸에 쌓는다. 그리고 치아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는다. 어릴 때 자란 치아에는 어릴 때 살던 땅의 스트론튬 비율이 영원히 새겨진다. 연구자들이 오래된 뼈의 치아에서 스트론튬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어디서 자랐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뼈 부위와 비교하면 그 사람이 자라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도 엿볼 수 있다. 치아는 여행 기록이다. 말을 잃은 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이 어떤 땅을 밟으며 살았는지를 조용히 전해준다. 독일 북부의 톨렌세 강변에서 발견된 것들을 기억하는가? 3200년 전 수백 명이 죽어간 게 흘러간 흔적, 뼈에 남은 상처, 화살촉, 곤봉의 흔적. 그것이 전쟁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기 위해 연구자들은 법의학의 모든 도구를 동원했다. 탄소 연대로 시간을 좁히고, 동위원소로 출신지를 분석하고, 골절 양상으로 전투의 방식을 재구성했다. 역사의 사건을 복원하는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패턴과 흔적의 조합이다. 뼈 하나, 상처 하나, 화살촉 하나가 따로 있을 때는 의미가 희미하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비교되고 맥락 속에 놓일 때 비로소 이야기가 생긴다. 이야기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조립되는 것이다. 실험실의 밤은 고요하다. 현미경 렌즈 너머로 아주 작은 입자들이 또렷하게 보인다. 데이터가 조용히 화면 위에 쌓인다. 숫자 하나가 세상에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그 고요한 밤이 말해준다. 이제 우리는 발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 다음 밤에는 그 말들이 어떤 길을 따라 이동했는지를 따라가 볼 것이다. 통로가 없었다면 길은 어디에 있었나? 화이트 샌스의 발자국을 떠올려 보자. 2만 1000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 깊숙이 사람이 걷고 있었다. 당시 육교는 열려 있지 않았거나 이미 닫혀 있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왔을까? 어떤 길로? 이 질문은 단순히 경로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우리는 길을 땅 위의 선으로 생각한다. 포장도로, 흙길, 발자국이 이어진 자국. 하지만 수만 년 전 사람들이 이동한 길은 그런 방식으로 남아있지 않다. 오늘 밤은 보이지 않는 길을 이야기하는 밤이다. 해안 항로라는 개념이 있다. 북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켈프 숲이 이어진다. 켈프, 거대한 해조류의 숲. 이 수중숲은 믿기 어려울 만큼 풍요롭다. 물고기, 조개,
해달, 바다표범, 바다새, 해안선을 따라 거의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이 먹이의 복도를 사람들이 따라 이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동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만들 수 있다. 마치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 도착하는 목적지가 있는 여정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을 것이다.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긴 해안선은 이동의 경로가 아니라 삶의 공간이었다. 조수가 빠지면 조개를 캐고 강이 내려오는 곳에서 연어를 잡고 다음 철에는 조금 더 북쪽 혹은 남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생활권이 넓었을 뿐이다. 그 넓은 생활권이 세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수천 킬로미터가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길 없는 길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 사람들의 야영지, 도구, 유골, 이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일까? 지금으로부터 1만 5천 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의 끝을 겪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갔다. 그것도 아주 많이. 지금보다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낮았던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당시의 해안선은 바다 아래로 사라졌다. 사람들이 살던 해안가 마을, 그 마을 앞에 야영지가 있던 모래사장, 모두 물속으로 들어갔다. 증거의 부재는 곧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증거가 없어진 것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수중 고고학으로 침수된 해안을 탐사한다. 조금씩, 조금씩 수몰된 과거의 조각들이 떠오르고 있다. 터키 중부의 보누클루 타를라, 약 1만 년 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발견된 장신구들이 있다. 터키 석으로 만든 구슬, 흑요석 조각, 지중해에서 온 조개 껍데기. 이것들의 원산지는 제각각이다. 터키석은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흑요석은 화산이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온다. 지중해 조개는 바닷가에서, 보누클루타를라는 그 어디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물건들이 이 마을에 있는 걸까? 누군가 먼 길을 직접 여행했거나 혹은 여러 손을 거치며 전달되었거나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한 사람이 터키석 산지에서 구슬 하나를 만들어 이웃에게 전한다. 그 이웃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다.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이동하다 보면 터키석은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한다. 그 길 위에 특정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다. 교역을 물건의 이동으로 생각하면 경제의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의 이동으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터키석 구슬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될 때 그 구슬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이동했을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뢰에 쓰였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고, 동맹을 맺었다. 물건은 관계의 상징이었다. 교환은 거래가 아니라 만남이었다. 먼 곳에서 온 이상한 돌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갖는 위상은 그것의 물리적 쓸모보다 그것이 담은 연결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 연결이 지도 없는 지도를 만들었다. 몰타를 생각해보자. 지중해 가운데 있는 작은 섬, 파리채만한 크기의 땅,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 우리는 섬을 고립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쉽다. 끝에 있는 곳, 멀리 있는 곳, 도달하기 어려운 곳. 하지만 고대 항해자들에게 섬은 달랐다. 섬은 바다 위의 이정표였다. 먼 거리를 항해하다가 멈출 수 있는 중간 기착지, 물을 구하고 쉬고 다시 나아가는 거점.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 몰타의 섬들에는 이미 농경 공동체가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섬 밖에서 들여온 흑요석을 썼다.
섬 밖으로 이동한 흔적도 있다. 이 섬은 고립된 곳이 아니었다. 지중해 교역망의 한마디였다. 바다는 장벽이 아니었다. 도로였다. 섬은 막다른 곳이 아니었다. 경유지였다. 영국의 스톤헨지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거대한 돌들이 세워진 그곳 근처에 듀링턴 월스라는 마을 유적이 있다. 수백 채의 집이 밀집해 있었던 곳. 연구자들은 그곳이 스톤헨지 건설에 관여한 사람들의 거주지였을 것이라고 본다. 매년 혹은 특정 계절마다 사람들이 그 마을로 모여들었을 것이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웨일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아보 강을 따라 바다를 건너 강을 다시 거슬러. 이 이동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다. 의례의 행렬이었다. 강을 따라 걷는 것 자체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로 향하는 여정의 일부였다. 스톤헨지는 목적지였고 강은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자 길 자체가 의례의 공간이었다. 강물 소리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섞이는 밤, 별이 뜨고 횃불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이동한다. 그것이 이 땅에서 반복되었다. 수백 년 동안. 톨렌스의 강변은 중요한 위치였다. 북부 유럽을 가로지르는 이동로 위의 병목, 발트해에서 내려오는 경로,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경로가 이 강을 가로질러야 했다. 그래서 그곳은 교역의 장소였을 것이다. 물건이 오가고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가 교환되는 곳.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수백 명이 죽었다. 강물이 붉어졌다. 길의 병목은 교역을 만들지만 동시에 충돌을 만든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좁은 자리는 통제하려는 자와 통과하려는 자 사이에 긴장을 낳는다.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 가장 큰 위험이 자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길은 만남을 만들고 만남은 협력과 갈등을 모두 낳는다. 지도 위에 선을 긋는 대신 오늘 밤은 다른 방식으로 상상해보자. 별자리가 뜨는 밤하늘 아래 해안선이 희미하게 이어진다. 강물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밤도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아는 얼굴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길은 땅 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법을 배우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집은 벽이 아니라 약속으로 세워진다. 벽은 재료다. 흙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집을 지비게 만드는 것은 재료가 아니다. 여기서는 자도 된다. 여기서는 먹어도 된다. 여기는 비가 와도 안전하다는 합의. 그리고 그 합의를 지키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정착이 시작될 때 벽보다 먼저 세워진 것은 그 약속이었다. 오늘 밤은 그 약속이 처음으로 돌과 흙 속에 새겨진 장소로 들어가 본다. 터키 중부 보누클루 타를라. 약 1만 년 전 사람들이 이 언덕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다. 직각에 가까운 방들, 정돈된 공간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집과 집 사이, 마을 안을 흐르는 물길. 빗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진 배수로. 더러운 물이 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구조. 1만 년 전의 하수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수도는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배수로 하나를 마을 전체에 걸쳐 놓으려면 집과 집 사이를 조율해야 한다. 누가 어느 구간을 담당하는지, 어떤 경사로 흘러가야 하는지,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고 여러 사람이 함께 파야 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도 관리해야 한다. 막히면 뚫고, 무너지면 고치고, 비가 많이 오면 점검해야 한다. 이 유지의 행위는 반복되고 그 반복이 공동체의 일상을 만든다. 누군가는 파고, 누군가는 유지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공공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마을에 직각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직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방은 네모나고 벽은 90도로 만나고 도시는 격자처럼 짜여 있다. 하지만 자연에는 직각이 없다. 강은 구불구불하고 나무는 비틀리고 동굴은 제멋대로다. 직각은 인간의 발명이다. 공간을 머릿속에서 먼저 설계하는 능력의 표현이다. 지금 여기에 집이 있다. 옆에 또 다른 집이 들어올 것이다. 그 사이에 길이 필요하다. 길은 이 폭이어야 두 사람이 교차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려면 아직 없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상상하고 공간을 나누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한다. 직각 건축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형태다. 세계를 계획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탄생이다. 그 시선이 마을을 설계하고 마을이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더 정교한 계획을 요구하게 된다. 직각 하나가 문명의 시작점 중 하나다. 도시라는 말은 조심스럽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규모로 정의한다. 인구가 몇만 명 이상, 면적이 얼마 이상. 하지만 그 기준은 현대의 기준이다. 1만 년 전에 수백 명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그 시대에는 압도적으로 큰 집단이었다. 더 의미 있는 기준은 다른 곳에 있다. 인프라가 있는가? 개인의 집 너머 공동이 유지하는 구조물이 있는가? 규칙이 있는가? 사람들 사이의 행동을 조율하는 암묵적 혹은 명시적 합의가 있는가? 반복되는 일상이 있는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리듬이 있는가? 집과 집 사이에 질서가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보누클루 타를라는 도시다. 혹은 적어도 도시가 발명되기 시작한 장소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에서 그 씨앗이 싹 텄다. 이 마을에서 구슬이 나왔다. 터키석으로 만든 것, 조개로 만든 것, 뼈로 만든 것. 색깔도 모양도 재료도 다양하다. 그것들이 사람의 몸에 혹은 특별한 공간에 있었다. 구슬을 단순한 장식으로 보면 미적 욕망의 표현이다. 예쁜 것을 원하는 마음. 하지만 구슬을 더 넓게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이 구슬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멀리서 왔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연결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속해 있거나 그것을 선물 받을 만한 관계가 있거나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지위가 있거나 구슬은 소속의 표식이다. 나는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는 신호.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할 때 정체성의 표식이 필요해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구슬 하나가 그 질문에 답한다. 괴베클리 테페를 떠올려 보자. 농경이 시작되기 전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거대한 의뢰 공간. 오래전에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먼저 농경이 생기고 인격가 생기고 그 인격로 의뢰 공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배가 부른 다음에 신을 생각한다는 논리. 하지만 괴베클리 테페는 그 순서를 뒤집는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시절에도 사람들은 거대한 돌을 세웠다. 의뢰가 먹을 것보다 먼저였거나 적어도 동시였다. 보누클루 타를라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있다. 단순한 살림집과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 특별하게 처리된 물건들, 먹고 사는 것과 믿는 것이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 삶은 처음부터 통합적이었다.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 의뢰를 행하고 밤에 별을 보며 내년을 생각하는 것. 이것들은 따로 있지 않았다. 하나의 삶 안에 함께 있었다. 사람이 모이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어진다. 10명이 살 때는 각자가 모든 것을 해도 된다. 하지만 100명이 살면 누군가는 물 관리에 특화되고
누군가는 불을 다루는 도구를 만들고, 누군가는 의뢰를 담당하고, 누군가는 건축을 조직한다. 역할의 분화. 이것은 단순한 분업 이상이다. 어떤 지식은 특정 사람에게 집중된다. 물기를 설계하는 방법, 흑요석을 날카롭게 만드는 기술, 별의 움직임으로 계절을 읽는 법. 이 지식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가르침과 배움이 생겨난다.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공동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집에 더 단단한 벽을 세우게 하고 배수로를 더 깊이 파게 한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얼마나 전문화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있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흙벽 안에 남아있다. 사람이 모이면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은 조화를 위한 것이지만 규칙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 없이는 조화가 깨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배수로가 이웃의 집 앞을 막는다면, 누군가가 공동의 물을 혼자만 사용한다면, 공동의 공간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이런 긴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발굴된 흔적에서 폭력의 증거가 드물게 남아 나온다. 다친 뼈, 방어를 위한 구조물, 공동체 안에 갈등도 있었고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있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긴장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매일의 노력이었다. 그 노력 위에 마을이 서 있었다. 새벽의 마을은 고요하다. 빗물이 배수로를 타고 천천히 흘러간다. 집 안에서 아이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일찍 일어나 불씨를 살린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하루가 시작된다. 이 하루가 수백 번 반복되고 수백 년이 쌓이면서 마을은 단단해진다. 벽이 아니라 약속이 단단해진다.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관계 위에 언젠가 누군가가 아주 거대한 돌을 움직이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왜 그 거대한 돌이 움직였는지를 묻는 자리에 섰다. 그 돌을 움직이게 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음 밤에 찾아갈 것이다.